안녕하세요. 헌법 기본 강의 첫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헌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 헌법의 이제 대강을 선언하는 내용들, 그런 걸 우리가 헌법 총설이라는 목차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기본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기본권은 우리 헌법에서는 자유와 권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기본권,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부터 시작해서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재산권, 그 밖에 여러 가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까지 기본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걸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구제해 주느냐, 요거 이제 또 중요한 또 우리 헌법의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통치구조라는 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통치구조, 말 그대로 자, 통치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법부, 자, 행정부, 사법부 셋으로 권력을 쪼갭니다. 자, 법을 만들고, 자, 법을 집행하고, 자, 법을 해석 적용하는 건데,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건데, 자, 요거를 하나의 기관에게 몰아주게 되면은 국민의 기본권, 자유와 권리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자,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얘네들을 한 곳에 몰아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각각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입법부, 국회죠, 국회.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행정부. 자, 좁은 의미로는 자,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되겠고요. 좀 더 넓게 보면은 감사원부터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이런 걸 포함하는 자, 행정부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법부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사법부는 자, 법원과 헌법재판소 둘로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헌법 과목이기 때문에 법원보다는 훨씬 더 헌법재판소 부분에 더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통치구조를 입법, 행정, 사법부 권력 분립을 한 이유는 결국 권력의 힘을 분산시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을 최대한 지키겠다, 이런 취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통치구조는 어디까지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고 기본권, 요게 이제 우리 헌법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쭉 보는데 시험 문제는 그렇죠? 여기서 나온다기보다는 보기 1번에서는 여기서 하나 나오고 보기 2번과 3번은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보기 4번은 여기서 출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유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렇죠? 딱딱딱 잘라서 공부하는 듯 하지만은 결국 이제 기출문제도 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마지막에 이제 최신 판례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 유기적으로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작하는 기본 강의 듣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도 강의를 통해서 기출문제도 보면서 이제 문제풀이 감각도 기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출제 가능한 부분 또는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 까다로운 부분들 그런 걸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또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최근 1, 2년 동안에 나왔던 판례, 그리고 최근 1, 2년 동안에 개정된 법률 부분, 그런 부분이 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지막 시험 직전에 특강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 과정을 쭉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 시험 40문제 중에서 그죠? 한두 문제 정도, 운이 없으면, 정말 운이 없으면 한두 문제 정도 틀리고 나머지는 맞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두 문제는 맞출 수 없나요? 만점 받고 싶은데 만점 방지용으로 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하나씩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출제 오류, 문제를 갖다 좀 오류가 이렇게 나온다 미리 싶으면은 공부를 하고서도 정답을 고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항상 있어요. 예를 들면 사법시험도 그렇고 항상 시험을 내다 보면은 이거 도대체 맞출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거 뭐지? 이런 문제가 꼭 조금씩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 싶으면은 거의 만점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좀 많다 싶으면은 몇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기본 강의 듣고 기출 문제 풀고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마지막에 최신 판례, 최근 개정 법령 확인한다. 요 4단계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또 이 기본 강의예요. 왜냐하면 기본 강의를 제대로 소화를 하셔야만 기출 문제도 쉽게 이해하면서 풀리는 거고, 결국 시험은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짧은 시간 내에 딱 문제 보고 보자마자 OX 딱딱 틀린 지문과 옳은 지문을 찾아내가지고 바로바로 정답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우려면은 달달달 외우고 있으려면은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외울 수도 있어요. 20번, 30번, 50번 봐가지고 외웠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 고통을 줄이고 최대한 편하게 쉽게 외우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려면은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이해를 하지 않게 되면은 표현을 조금 바꾸면은 틀립니다. 표현을 좀 바꾸면 틀려요. 자, 판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50줄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줄에서 시험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한 50번째 줄에서 시험이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 100번째 줄에서 시험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똑같은데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해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게 되면은 요거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처음 보는 느낌입니다. 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각각 판례를 원문을 어떻게 다 외우고 들어갑니까? 그런 게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자, 암기가 점수를 좌우한다. 하지만 그 암기라는 것은 결국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헌법의 개념과 분류죠. 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헌법의 개념입니다. 헌법의 개념은 거의 시험 안 나오고 나오면 거의 맞는 지문으로 내는 부분이에요. 읽어볼게요. 자, 헌법은 국가적 공동생활의 형태와 기본적 가치 질서 등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화한 것이다. 결국 자, 법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국민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 뭔데? 매우 중요한 부분. 국가의 공동 형태, 기본적 가치 질서. 근데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자, 기본권과 통치 구조 등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기본권, 그렇죠? 조금 전에 봤던 기본권 그리고 통치구조. 자, 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 합의를 법으로 만든 거 이게 헌법입니다. 즉, 자 기본권에다가 뭘 집어넣을지,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도 하나 집어넣자 이런 거, 그렇죠? 자 신체 자유관에서도 적법 절차 원칙을 하나 집어넣자 이런 거, 자 국민이 합의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통치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원 내각제로 하자. 아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하자. 자, 대통령보다 국회의 힘을 좀 강화시키자. 자, 아니다. 자, 국회보다 대통령의 힘을 강화시키자. 자, 또는 자, 헌법재판소라는 걸 만들어서 자, 잘못된 법 또는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통제를 해서 국민을 구제해 주자. 이런 거. 국민이 합의하면은 새로 만들어지고 얼마든지 권력 구조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요게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중심으로 헌법은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 어떻게 만들지 국민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바로 헌법이니까요. 자, 그 다음 로마자 2번 볼게요.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사회국가 헌법을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길게 써 있는데 결국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는 건 자, 19세기 헌법, 옛날 헌법, 구닥다리 헌법, 구식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대 사회국가 헌법은 말 그대로 현대 헌법이니까 20세기 이후에 나온 헌법이다 이렇게 구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근대 옛날에 있던 거 그리고 현대 요즘에 쓰는 헌법 이렇게 이제 구식헌법, 신식헌법 이렇게 이제 두 개로만 구별해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표를 통해서 정리할게요. 자, 요 부분은 뭐 가볍게 보시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헌법을 다 보고 나면은 뭐 당연한 소리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구식헌법 그리고 이제 신식헌법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에요. 자, 예전헌법과 현대헌법 가장 큰 특징 정당입니다. 정당. 자, 옛날 헌법은 정당이라는 것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자, 정당이라는 거는 결국 자, 자기네들끼리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옛날 헌법은 정당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 하지만 오늘날에는 정당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 없이는 뭐 민주주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 정당이라는 걸 아예 헌법에다가 수용한다. 즉 헌법 안에 정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자, 정당이라는 게 헌법에 들어가 있고 정당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정당은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해산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보호를 하는 내용들이 우리 헌법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헌법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정당 제도가 어느 때 만들어졌느냐? 구식헌법에 넣고 신식헌법에 들어왔다. 이런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쪼개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겠다. 이걸 우리가 권력구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 고전적이냐 아니면 요즘에 나와서 적용되는 거 기능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능적이냐 이렇게 둘로 나뉘는 부분입니다. 자, 옛날 헌법에서는 고전적 권력 분립이다. 이 얘기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엄격한 절연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가 문제되는데 자, 입법부와 행정부가 절대 친하면 안 된다. 서로 견제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고전적인 권력 분립의 의미였습니다. 자, 법을 만드는 쪽과 법을 집행하는 쪽이 서로 한편으로 한 통속이 되면은 이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마구 짓밟을 수가 있다. 둘은 무조건 쪼개야 한다. 이게 고전적 권력 분립이에요. 오늘날의 기능적 권력 분립은 뭔데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다. 같은 편을 먹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기능적 권력 분립입니다. 무슨 그게 권력 분립이야? 권력 융화지.
오늘날에 있어서 권력 분립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무조건 서로 으르렁거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같이 사이좋게 지내도 상관없다. 왜? 그거 말고도 여당, 야당이 서로 통제하고, 자, 정치적 공무원과 직업 공무원들이 서로 통제하고, 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통제하고, 언론이 통제하고, 헌법재판소가 통제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권력 분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가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는 게 기능적 권력 분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A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A당이 여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했다. 자, 국회 입법 권력도 A당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 권력도 대통령을 배출했으니까 A당이 차지하고, A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둘 다 장악했네.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야당이 통제하고 언론이 통제하고 등등으로 충분히 권력 분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근대 헌법과 다르게 현대 헌법 들어와서는 자, 사회국가다, 일단 사회라는 표현을 쓰면은 사회적이다 표현을 쓰면은 복지예요, 복지. 복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복지 정책을 내걸고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 행정부의 역할이 매우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국가는 행정부의 힘이 강해지는, 행정부가 비대해지는, 커지는 국가다. 이렇게 해서 행정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가화가 된 거는 근대헌법이 아니라 현대헌법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본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고 했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자, 기본권. 자, 예전에는 기본권이라고 하면은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차이점을 확실히 보셔야 돼요. 자,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건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걸 국가가 방해하지 말라, 이런 기본권입니다. 자, 내가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국가가 내 양심의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 내가 이거 연구하고 싶다, 내가 이거 수업하고 싶다, 뭐 등등. 내가 이게 학문의 자유가 있는데 국가가 이걸 간섭하지 말라. 내가 여기다가 저쪽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 못 가게 국가가 방해하지 말라.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 직업 선택하지 못하게 국가가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국가가 방해하지 말라. 이걸 우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자유권적 기본권. 예전에는 옛날에 근대헌법 옛날에는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다 하면은 뭘 생각했느냐?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 기본권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즉 국가가 개인이 누리고자 하는 자유에 대해서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다르죠. 자, 국가가 간섭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익부 빈익빈.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 노예처럼 부려먹고, 국가가 간섭 안 해. 괴롭히지 않아. 마음대로 하세요. 난 절대 여러분 자유를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돈 없고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유만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누려. 스스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예가 돼서 인간 취급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헌법에 와서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자, 생존, 살 수 있게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 국가 너 왜 가만히 있어? 아니, 당신의 자유를 간섭하지 말라면서요. 간섭하지 말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뭐 적극적으로 네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 요게 이제 사회적 기본권이다, 복지 관련된 기본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 국가가 나의 자유를 간섭하지 마라, 그런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면은 이제는 자, 나의 자유를 간섭하지 마라 플러스 뭐가 더 생겼다? 내가 힘들 때는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기본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들어와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런 기본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자, 고전적 시장경제 질서, 뭐 자유방임주의죠. 그래서 자, 시장경제 질서니까 보이지 않는 선에 모든 걸 맡겨라.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뭐 경제공황도 일어나고 뭐 온갖 막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뭐 온갖 폭동이 다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로 바뀝니다. 자, 사회적이 들어갔다는 거 복지죠. 복지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시장경제 질서, 즉 이제 수정자본주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현대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 국가는 시장에 절대 개입하지 마라. 돈 많은 사람들이 내 돈 내 맘대로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재산권의 절대화입니다. 재산권은 절대 손댈 수가 없다. 돈 많은 사람들 돈 가지고 뭘 하든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 이게 이제 옛날의 태도였다면 오늘날에는 재산권이 상대화됩니다. 따라서 재산권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땅 많다고, 너 돈 많다고 뭐 자꾸 갑질하네, 못하게 규제해야겠다. 이게 지금은 가능하게 된 부분입니다. 재산권이 상대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전에는 자,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만 했어요. 그러냐 형식적 국민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날에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진짜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이건 이제 실질적 국민주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또 뭐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한 통제라든지 그런 게 활성화되면서 실질적 국민주권이 실현되고 있는 게 현대헌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법치주의, 자, 법치주의라는 건 법에 의해서 통치하겠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자, 국민을 갖다가 괴롭힐 때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시킨다, 뭐 국민을 어디 잡아가둔다 이럴 때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법에 의해서만, 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치주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형식적 법치주의, 자, 즉 법에 있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세금을 거두고 얼마든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에 있기만 하면. 법에 있으니까 법대로 한 건데 뭐가 문제야? 이게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와서는요, 실질적 법치주의네요. 법에 있으면 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법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정당성, 합리성을 갖춘 법이어야 된다. 즉 그 법 자체가 헌법에 맞는 법이어야 되지, 헌법에 위반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따위로 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실질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법에 있으니까 법대로 뭐 괴롭히면 되겠지. 이게 형식적 법치주의. 자, 그런 쓰레기 법은 법으로 인정 못해. 이게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랑 이어지는 게 이제 헌법재판 제도예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 대표적인데, 자, 법을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그 법 자체가 내용이 정당성이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말도 안 되는,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법을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그런 법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누군가가 나서서 그 법을 무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제도가 바로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말 그대로 위헌,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위헌이에요. 줄여서 헌법에 위반된다. 뭐가? 법률이 그보다 위에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것, 그런 제도가 위헌법률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대로 만들지 않은 법은 무효로 만들어버려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크게 이제 두 가지 또 하나 찝어서 볼게요. 자, 예전에는 없었지만 자, 현대 헌법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 정당. 그리고 또 하나 위헌법률 심판과 같은 헌법재판제도, 이런 걸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요. 자, 그래서 밑에 두 줄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현대사회국가헌법은 주권자의 의사를 상시적으로 반영하고, 자,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주적 정당제도와 위헌법률 심판제도를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상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정당제도를 수용했다고요. 정당이 하는 일이 뭔데요? 바로 국민과 국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정당이라는 건 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자발적 결사체인데, 자, 이 정당에서 대통령도 출마시키고 후보도 출마시키고 국회의원들 막 다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정당이라는 역할이 하는 게 결국 국민의 의사를 갖다가 국가기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바로 주권자의 의사를 상시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을 때, 헌법이 내가 유예인데 너 왜 법률 그따구로 만들었어? 너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 위헌법률 심판제도가 수용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헌법의 분류입니다. 자, 1번 성문화 여부에 의한 분류. 양가로 1번 성문헌법이죠. 자, 성문헌법은 말 그대로 문자로 성립된 헌법이에요. 즉 통일된 성문의 헌법전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자, 헌법, 우리나라, 미국이나 대부분의 나라처럼 자, 헌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헌법 제1조부터 몇 조, 마지막 130조까지 쭉 다 만들어 놓은 그런 헌법전이 존재합니다. 이런 걸 이제 성문헌법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런 거 하면 양가로 2번처럼 불문헌법도 있습니다. 즉 니네 나라 헌법전이 어디 있니? 없어요. 아, 그럼 니네 나라는 기본권, 통치구조, 이거 뭐 어떻게 법이 이거 관리하는 법이 어디 있는데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 헌법 관행이라든지 헌법 판례라든지 또는 헌법보다 밑에 있는 법률의 형식으로 그런 걸 다 규율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에요. 자, 이런 헌법을 자, 문자로 성립된 그러한 성문화의 헌법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불문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문헌법 볼게요. 자, 통일된 성문의 헌법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관행이라든지 판례라든지 그 밖에 법률이 헌법 기능을 수행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를 불문헌법 국가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존재 형식에 의한 분리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헌법, 실질적 의미의 헌법 둘로 나누는 겁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자, 형식이 헌법에 위반하면 다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전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규범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안에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리고 기본권은 이렇게 규정하겠다. 그리고 통치구조는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엉뚱생뚱한 자, 소를 도축할 때는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도축해라.
그렇죠? 자, 혼인신고 전에 반드시 결혼식을 먼저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헌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제 양가로 2번 실질적 의미 헌법이죠. 자, 형식과 상관없이 기본권이나 통치구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규범을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내용은 분명히 법률입니다. 법률, 헌법이 아니고 법률로 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기본권이나 통치구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형식은 비록 법률이지만 실질은 헌법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게 불러줍니다. 자, 그런 걸로 뭐 국회법, 뭐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그 밖에 뭐 국적법 등등등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헌법 시간에 형식적 의미의 헌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질적 의미의 헌법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 의미의 헌법, 많은 법률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부속법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시간에는 헌법 조문뿐 아니라 부속 법률에 나와 있는 조문들도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개정 방법에 의한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성헌법, 경성헌법 나와 있죠. 자, 연성헌법은 유연하다, 부드러운 헌법을 얘기하고요. 경성헌법은 경도, 단단하다, 단단한 헌법을 얘기합니다. 자, 부드럽다, 물렁물렁한 헌법, 그리고 단단한 헌법, 뭘 기준으로 물렁하냐, 단단하냐 표현하느냐, 법률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다가 표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법규범이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가장 위에 있는 법이 최고법, 헌법이고요. 자, 그 밑에 법률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명령 그리고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명령만 쓸게요. 자,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 서울시 조례, 뭐 그쵸? 동작구 관악구 조례, 강남구 조례 이런 조례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헌법이 가장 위에 있는 최고법입니다. 가장 최고법이에요. 자, 그 다음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명령은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령. 그리고 밑에 국무총리가 만들면 총리령. 그리고 행정각부회장, 보통 장관이죠. 행정각부회장이 만들면 부령, 이렇게 또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법이에요. 상위법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하위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헌법이 가장 위에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것들은 헌법을 절대로 어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법률보다 밑에 있는 애들은 역시 또 법률을 어기면 안 됩니다. 당연히 헌법도 어기면 안 되고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건 무조건 다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법의 규범.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상위법이다, 개정 절차도 올라갈수록 점점점 까다로워집니다. 자,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없앤다, 요것과 자, 조례를 만들거나 없앤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절차가 까다로워요. 아무래도 그만큼 더 힘이 센 법규범이기 때문에 자, 고치는 것도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끔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헌법이 가장 한 글자라도 고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법률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법률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이제 국회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시면은 자, 법률 같은 경우는 자, 국회의원, 자, 현행법에 따르면 300명인데 자, 국회의원 자, 제적 과반수가 출석한 다음에 그 중에 출석한 국회의원들 중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은 법률이 통과가 됩니다. 법률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헌법은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개정 절차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법률의 개정 절차가 자, 제적 과반수 출석에 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는 거라고 자, 헌법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 헌법을 만만한 헌법, 물렁물렁한 헌법, 부드러운 헌법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자, 무슨 소리냐? 자, 법률보다 헌법은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만 고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 그 헌법은 우리가 단단하구나. 그래서 경성헌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렁물렁하냐, 단단하냐 그 기준은 뭘로 따진다? 법률과 비교해서 따는 거예요. 법률 개정 절차와 비교해서.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읽어볼게요, 이제. 자, 연성헌법이죠. 자, 법률 개정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얘기합니다. 몇몇 나라는 헌법을 자, 법률 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나라의 헌법을 우리가 연성헌법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입니다. 경성헌법이죠. 경성헌법은 단단하기 때문에 자, 법률 개정 방법보다 어려운 방법으로 훨씬 더 까다로운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이 바로 이런 경성헌법에 해당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국회의결 정족수를 가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자, 법률은 바꾸고자 할 때 자, 제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바꾼다. 근데 헌법은 출석 과반수가 아니라 뭐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가 아니라 무려 제적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바꾼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정족수가 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국민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투표까지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다음 보시면 반드시 국민투표제를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국민투표제를 채택 안 한다 하더라도 법률보다 까다롭게만 개정할 수 있으면, 그죠? 의결 정족수, 국회 정족수를 높여가지고 까다롭게만 할 수 있으면 그건 경성헌법이 되는 겁니다. 꼭 반드시 국민투표까지 도입해야만 경성헌법은 아닌 거예요. 국민투표까지 도입하게 되면은 진짜 단단한 헌법인데 그거 따로 경성헌법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다 같이 경성헌법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경성헌법은 법률보다 개정 방법이 까다롭기만 하면은 경성헌법이구나. 그 까다로운 방법은 국회 의결 정족수를 높이는 데서 끝날 수도 있지만 국민투표제를 도입해서 더 까다롭게 하기도 하는구나. 어쨌든 국민투표제가 없더라도 법률보다 까다로우면 경성헌법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가서 이제 헌법의 특성 볼게요. 자, 헌법은 정치성이죠. 뭐 정치 주장의 산물이다. 그래서 뭐 정책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그래서 사실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을 보더라도 뭐 정치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헌법은 일반 법과는 다르게 정치와 법, 교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이에 끼어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정치 투쟁을 통해서 뭐 혁명이 일어나고 뭐 등등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뭐 4.19 혁명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차츰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발달이 해온 겁니다. 자, 거기서 자, 소수 뭐 왕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다가 자, 민중들 국민들이 정치 투쟁에서 이기면서 이제 그들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이 이제 헌법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이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도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헌법의 개방성입니다. 자, 헌법의 개방성이다. 자, 헌법은 굉장히 개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무슨 말인 거니? 두루뭉술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정확히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는 규정도 있지만은 자, 상당수의 규정은 헌법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게끔 약간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그걸 이게 헌법의 개방성이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헌법의 많은 규정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헌법은 하위의 법규범에 비해 해석에 의한 보충의 필요성이 크다. 하위의 법규범 밑에 있는 애들 법률이나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거에 비해서 헌법이 뭐 훨씬 더 해석할 여지가 크다. 두루뭉술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자, 헌법에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의 의미는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처럼 헌법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하지만 개방된 사항의 결정을 위한 핵심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해 두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죠? 뭐 헌법 개정은 어떻게 개정할 건지 그리고 또 자, 헌법에서 두루뭉술하게 요거는 그냥 법률로 정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과연 법률 개정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또 핵심적인 또 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투표까지도 거치게끔 하는 등 자, 그러한 핵심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이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헌법의 최고 규범성 볼게요. 자, 의미 아까도 봤다시피 헌법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단계 구조를 이루어진 법칙에서 최고법의 지위를 가진다. 이게 이제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명령만 썼지만은 자, 명령과 동급인 게 규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배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규칙하고 달라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거고 서울시장이 만드는 규칙이고 자, 여기 있는 규칙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이런 식으로 헌법기관에서 만드는 그런 규칙들입니다. 명령과 동급이에요. 여기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조례 규칙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는 상위의 규칙입니다. 규칙이라는 용어만 같을 뿐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걸 묶어서 명령, 규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헌법은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단계 구조를 이루어진 법칙에서 최고법의 지위를 가진다. 자, 2번 실정법상 근거입니다. 자, 실정법상 근거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예요. 자,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과연 실정법에 그러한 근거가 있느냐? 자, 실정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실제 정해진 법. 즉, 자, 우리 헌법 찾아보면은 헌법 1조부터 130조까지 조문 중에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실정법상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는 거 알겠는데, 자, 실정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냐고. 요게 이제 실정법상 근거예요. 자, 어떤 나라들은 자, 이 헌법은 다른 어떠한 법규범보다도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이 헌법은 이 나라의 최고법이다 뭐 등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런 표현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그걸 양가로 1번입니다. 직접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 아무리 찾아봐도 자, 이 헌법은 이 나라의 최고법이다. 뭐 다른 어떤 규정도 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우리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간접적인 근거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양가로 2번이죠. 그래서 까다로운 헌법 개정 절차입니다. 자, 나는 최고법이다. 따라서 나는 니네들과 다르게 이렇게 까다롭게만 바꿔야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만 바꿔야 된다. 이게 헌법의 최고위험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까다로운 헌법 개정 절차, 경성헌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위헌법률 심판이죠. 따라서 내 밑에 있는 법률, 네가 나를 위반하면은 넌 무효야. 요거 하는 거. 그게 위헌법률 심판이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내가 최고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뭐 뒤에 가서 배우셔야 되는데, 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런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역시 또 뭐 기본권 침해하였다,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이거 역시 뭐 어떠한 공권력 행사도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제도고요. 자, 또 하나 명령규칙 유연심사입니다. 이건 이제 법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명령 그리고 규칙은 분명히 법률보다도 미치고 헌법보다도 미치죠.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돼도 안 되고 헌법에 위반돼도 안 됩니다. 자, 요거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법원이 가지고 있어요. 법원이 가지고 있는 심사권입니다. 이런 제도도 결국 헌법에 위반되는 걸 가만두지 않겠다. 헌법의 최고규범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장치들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헌법의 최고위험성과 일반적 법률위보와의 관계입니다. 자, 일반적 법률위보 무슨 말이고 하니? 자, 뒤에 가서 이제 일반적 법률위보도 이제 한번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일반적 법률위보는 우리가 일단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권. 자, 우리가 법에서 기본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으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권리, 법에 의해서 부여된 힘이 권리인데, 자, 매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걸 우리가 기본자를 붙여서 기본권이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법률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그냥 권리는 보통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가지고 자, 법률상 권리, 법률에서 규정하는 힘, 자, 법률상 권리, 그리고 그보다 위에 있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 권리. 자, 헌법상 권리는 앞에다 기본자를 붙여서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 또는 그냥 헌법상을 빼고 기본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법률상 권리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같은 권리긴 하지만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자가 붙고 헌법에다 규정을 해둔 거예요. 그냥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자,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 즉 자유와 권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인정해주게 되면은 개판이죠.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자, 헌법에서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은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유형이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일반적 헌법위보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 헌법위보라는 건 자,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우리가 헌법위보라고 합니다. 헌법위보. 헌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일반적이냐 개별적이냐는 뭘 얘기하느냐? 자, 개별적이라는 건 자, 어떠한 기본권을 하나 딱 정해놓고 헌법에서 이거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정해놓고 바로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이 기본권을 따라다니면서 하지만 이런 경우 우리가 제한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이거 우리가 개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제한하는구나 헌법이. 그래서 개별적 헌법위보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 헌법위보는 일일이 기본권을 따라다니면서 제한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자유와 권리,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바로 그냥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제한하는 걸 일반적 헌법위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 헌법위보는 우리 헌법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헌법에는 없어요. 자, 독일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자, 모든 자유와 권리는 즉 국민의 기본권은 타인의 뭐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기본권은 뭐 하면 안 된다. 자,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헌법이 직접 뭘 못하게 막아버려요. 이게 이제 일반적 헌법위보인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자, 나머지 세 개는 다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있어요. 자, 먼저 개별적 헌법위보입니다. 자, 정당의 자유를 규정해놓고 정당의 자유를 따라다니면서 뒤에다가 하지만 당신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면 해산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바로 뒤에 따라다녀요. 유언정당 해산제도인데 이런 거 자, 개별적 헌법위보입니다. 자, 정당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이런 개별적 기본권에 따라다니면서 헌법이 직접 제한을 하고 있어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입니다. 자,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규정해놓고 그걸 개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또 하나의 헌법위보가 되겠고요. 뭐 그 밖에도 뭐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법률위보, 개별적 법률위보입니다. 법률위보예요, 법률위보.
그래서 헌법이 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마세요. 타인의 명예 권리 침해하지 마세요. 뭐 등등등으로 헌법이 직접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면 안 되는지, 뭘 못하게 제한할 건지 헌법이 얘기하지 않고 법률로 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거. 이런 헌법 규정을 우리가 법률유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적 법률유보라는 건 자, 특정한 기본권을 개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요거는 자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제한할 건데요? 그거 우리 헌법이 얘기하지는 않고요. 법률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로 제한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법률로 넘겨주는 거 있고요. 또 하나 자, 일반적 법률유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률로 제한할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게 일반적 법률유보예요. 자 개별적 법률부터 볼게요. 자 법률에 의한 신체 자유 제한입니다. 그래서 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죠? 뭐 처벌, 뭐 강제 노역 이런 걸 받지 아니한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신체 자유도 법률과 적법한 절차,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게끔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재산권입니다. 법률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신 땅이라 하더라도 이거 우리 공익 사업을 위해서 국가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당한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어쨌든 자 개인의 재산권을 갖다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 재산권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법률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법률로 뭔가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고 법률로 신체 자유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개별적 법률이라고 얘기하고 자 일반적 법률인데 요게 이제 네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일반적이니까 모든 자유와 권리, 모든 기본권이죠.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게 일반적 법률 유보입니다. 자, 뭘 하지 마라. 헌법이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마라.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된다. 너희들은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다. 뭐 등등등. 직접 헌법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로 넘겨주고 있어요. 법률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위보가 아니라 법률 위보인데 자, 그 대상이 특정한 기본권이 아니라 모든 자유와 권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법률 위보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행헌법 37조 제2항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일반적 법률위보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반적 법률위보의 개념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재로 가셔가지고 자, 3번 볼게요. 3번 헌법의 최고위험성에서 3번. 자, 헌법의 최고위험성과 일반적 법률위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헌법 37조 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위보 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위험성을 뭐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틀려요. 자, 최고위험성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일반적 법률위보 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위험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뭐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에. 근데 그걸 갖다 헌법보다 밑에 있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의 최고위험성을 법률에 의해서 이거 침해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있어요. 쉽게 막 정말 중요하니까 이건 헌법에다 집어넣은 기본권이다 해놓고는 필요하면은 법률로 얼마든지 제한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야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뭐 필요악이죠. 필요악입니다. 일일이 헌법에서 세세하게 이렇게 제한하겠다 이렇게 제한하겠다 표현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 법률위보 조항은 뭐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조항입니다. 근데 어쨌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지 이게 뭐 헌법의 최고위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 자, 말 그대로 헌법에 합치되게 법률을 해석해 주겠다. 이거는 뭐 합헌적 법률 해석 같은 의미로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하겠다 해서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법률이라는 게 자,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법률은 헌법보다 밑에 있죠. 법률이 헌법보다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법률이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해석되면은 헌법에 위반이고 저렇게 해석되면은 헌법에 합치되고 자, 그런 경우는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최대한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해줘라. 이게 이제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 또는 합헌적 법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밑에 개념 볼게요. 자,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법률 해석 지침을 말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 헌법 해석 지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률 해석 지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법률 해석 지침. 자, 법률을 어떻게 해석한다? 헌법에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합헌적 법률 해석은 해석론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법률 해석은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이죠.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헌법에 꼭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즉 헌법에 뭐가 안 써 있어도 된다.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자, 법률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때는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해라. 이런 말이 헌법에 안 써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써 있어도 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근거 없더라도 뭐 이론적으로 충분히 다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합헌적 법률 해석은 사법 소극주의의 표현입니다. 자, 사법 적극주의가 아니에요. 사법 소극주의입니다. 자, 뭐가 사법 적극주의고 뭐가 사법 소극주의냐? 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게 사법 적극주의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자, 행정부가 한 작용에 대해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멍충이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막 강하게 나선다. 또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멍충이들 그따위 법을 만들면 안 되지, 그거 유헌 무효야,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 이걸 우리가 사법 적극주의다 표현하고요. 자, 반대가 사법 소극주의입니다. 그래서 자, 행정부가 뭐 한 일, 또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에이, 나쁘게 보면은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좋은 취지로 했겠지, 우리가 이제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잘한 걸로 넘어가 주겠습니다. 소극적이죠. 소극적.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거 무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잘하셨네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사법 소극주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위헌, 저런 식으로 해석하면 합헌입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해석해서 합헌으로 해라, 그렇게 해석해라,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에요. 즉 위헌이라고 웬만하면 판단하지 마라, 이런 의미죠. 자,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네, 너 위헌,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에이 저렇게 해석하면은 괜찮은 법이네, 합헌, 이렇게 하면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소극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정신적 자유의 규제 입법에서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고 주로 경제적 자유의 규제 입법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결국 합헌적 법률 해석 이란 거 유형 결정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특히 이제 헌법과 법률의 관계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헌법이 위에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는데, 자,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은 결론이 뭐 헌법에 위반된다, 줄여서 위헌이죠. 위헌 결정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 결과 내리는 결정 유형 중에 하나예요. 위헌 결정이 내리게 되면은 그 법률은 위헌 결정 내려지는 순간부터 그날부터 뭐 효력이 사라집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자, 이 법률은 헌법에 딱 들어맞네요. 헌법에 위반되지 않네요. 그럼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헌법에 합치되는군요. 합헌이라고 얘기합니다.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그 법은 여전히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법을 죽이느냐 살리냐, 이게 위헌 결정이냐 합헌 결정이냐로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중간쯤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도 내리게 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은 자, 분명히 그 법에 유연성이 있긴 있는데 그냥 유연으로 결정해서 없애버리면은 법적 혼란이 생길 것 같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유연성을 지적은 하되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합헌적인 방향으로 개정하세요,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법을 살려주는 겁니다. 바로 없애지 않고. 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한정 위헌 결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정 위헌 결정. 한정 위헌 결정은 같은 말로 한정 합헌 결정 같은 겁니다. 한정 합헌 결정. 자, 법률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해석되면은 위헌이고 저렇게 해석되면은 합헌이다. 자, 이때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입니다. 자, 이렇게 한정해서 위헌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 이걸 우리가 한정 위헌 결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반대로 뒤집으면은 자, 이렇게 말고 저렇게 해석한다면 합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정 합헌 결정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한정 합헌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위헌인 부분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요즘은 한정 합헌 결정은 거의 안 내려요. 어쨌든 두 개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개념, 밑에서 두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후반부 다시 볼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정신적 자유의 규제 입법에서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의 규제 입법에 주로 적용된다. 정신적 자유의 규제 입법, 즉 양심의 자유, 뭐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합헌적 법률 해석을 가급적 자제해라, 무슨 말입니까? 법률이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는데 이렇게 해석했을 때 유연이다 싶으면은
유언 결정 내려서 그냥 끝내라는 겁니다. 법을 없애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정신적 자유는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뭐 그렇게 학문의 자유,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런 매우 중요한 기본권들은 함부로 제한하지 마라. 그걸 제한하는 법률이 유언이다 싶으면은 유언 결정에서 무효로 없애버려야지. 저렇게 해석하면 살려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살려주는 쪽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을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지만 경제적 자유라면은요,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많이 활용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는 자, 경제적 자유, 재산권을 갖다 제한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네. 이렇게 해석되면 합헌이고 저렇게 해석되면 유언이네. 표본 10번법. 웬만하면 합헌인 쪽으로 해석해줘서 그런 법은 살려줘라.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합헌적 법률 해석이죠. 내용, 그렇죠?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읽어보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밑에 로마자 2번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이론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이론적 근거 분명히 뭐 실정법적 근거는 없죠. 헌법에 합헌적 법률 해석해라 이런 규정은 없겠지만 자, 이론적 근거가 굉장히 4가지나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이 헌법을 최고 기반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입니다. 자, 헌법보다 밑에 있는 법률이 막 헌법 밖으로 범위를 벗어나서 나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밖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헌법 위반인 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은 야, 내 밑으로 줄 서. 그래서 헌법에 맞는 쪽으로만 해석을 해주겠다. 요게 이제 헌법을 최고 기반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고요. 자, 두 번째 권력 분립의 정신입니다. 즉 입법부를 존중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권력이 분립돼 있고 그래서 입법부는 자기 역할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자,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함부로 유언이다 이렇게 유언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입법부를 너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권력이 분립돼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서로 상호 대등하게 견제하라는 의미지 한쪽이 완전 우월한 입장에서 한쪽을 막 짓밟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입법부, 특히나 입법부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대표들이에요. 자, 이런 국민의 대표들이 만든 법률을 조금 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으로 결정하면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살려줄 수 있으면 저렇게 해석하니까 합헌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그 법을 살려줘라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때 권력 분립의 정신이다. 즉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법적 안정성의 유지죠. 자, 법이 웬만한 법들 다 유언 결정 내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법 지키겠습니까? 야, 저 뭐하러 지켜? 저 법 조금 있으면 유언 결정 나서 없어질 건데 사람들이 이제 법을 무시하게 되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법이 어떻게 보면 유언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합헌인 것 같다 싶으면은 웬만하면은 유언 결정은 최소한 자제해라. 법을 살려줘라. 이런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게 법적 안정성의 유지고요. 자, 또 하나 국가 간의 신뢰보호입니다. 예를 들어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같은 경우입니다. 자, 요것도 조약이나 국제관습법도 자,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돼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데 법률과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는데 자, 요걸 갖다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다 유헌, 무효 이렇게 없애버리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겠습니까? 절대 안 맺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국가 간의 신뢰보호를 위해서도 이 조약이 이렇게 보면 유헌인데 저렇게 보면 합헌이다 싶으면은 최대한 합헌인 쪽으로 살려줘라 이런 게 하나의 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판례가 나오는 게 합헌적 법률 해석의 근거죠. 합헌적 법률 해석의 근거입니다. 자, 판례가 나왔는데 자, 판례의 제목은 합헌적 법률 해석의 근거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줄에 쭉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판례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헌재 1989년 7월 14일 88헌가 5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판례 번호가 뭘 의미하는지 간단히 한번 볼게요. 판례 번호는 우리 뭐 절대 외우는 건 아니에요. 외우는 건 아니고 요게 헌법재판소 판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거 의미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헌재라고 표현되어 있죠. 헌재, 헌법재판소를 줄인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사건이다 이런 의미가 헌재고요. 그 다음에 1989년 7월 14일이네요. 이게 선고된 날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자, 판례에 대해서 이걸 언제 선고했는지 그 결정이 선고된 날짜가 1989년 7월 14일이고요. 자, 뒤에 88 헌가 5에서 88은 88년도 1988년도에 접수된 사건입니다. 접수된 사건. 자, 헌가는 헌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을 헌으로 표현해주고 있고요. 자, 가는 나중에 가서 이제 헌법재판 쪽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뭐 외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시험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판례 볼 때 이거 뭐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네. 이거 68조이랑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네. 이거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네. 뭐 이렇게 이제 궁금하면은 알 수 있는 정도 용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자,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 중에서 가를 씁니다. 가를. 그래서 헌가 88 헌가는 88년도에 헌법재판소에 들어온 가 사건. 가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5는 5번째로 접수된 사건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이니까 5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다. 뒤에 등은 뭔가요? 등은 자, 요 사건 말고도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그죠? 소송경제 차원에서 한 번에 결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사건들을 모았을 때
대표적인 사건 앞에 하나 판례 번호만 딱 붙이고 나머지는 일일이 쓰지 않고 그냥 등으로 해서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88년도에 헌법재판소에 들어온 위헌법률 심판 5번째 접수된 사건 그리고 그와 유사한 여러 사건들을 묶어서 결정을 한 거구나. 이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읽어보시면 줄거진 것만 볼게요. 자, 헌법법률에서의 근거가 뭐냐? 헌법의 최고 위헌성에서 나오는 법질서 통일성 그리고 그 밑에 줄 끝부분 자, 권력 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이론적 근거를 이렇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요. 그 뒤에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